안녕하세요. 코아 투자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0.2%보다 웃도는 0.3%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장 17K까지 올라와 주었다가 현재는 살짝 소강 상태 보이면서 딱 17K 부근에서 좀 횡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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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이죠. 매주 네. 월요일마다 저번 주도 월요일 날 뵀는데 사실 월요일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이 보셔야 하는데 그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항상 그 전주의 일들이죠. 그래서 네. 월요일은 항상 이 전주에 가장 중요했던 일 그리고 주말에도 코인 시장을 쉬지 않으니까 그죠. 주말에 어떤 또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6.8K 부근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불안해하실 거예요. 이 지지선을 내리고 또 이제 더 떨어져 갔을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CPI랑 FOMC 금리 인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우선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은 분명하고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 잘 짚어볼 거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전주에 있었던 이슈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굵직한 이슈들 또 CPI 발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FOMC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해 보면서 시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처음 시작인데 이번 주를 알려면 저번 주에 시장 상황 어땠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제일 컸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항상 금리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강하죠. 그래서 네.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소요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던 것들도 결국엔 고용 지표가 좋다 나쁘다로는 우리가 뭐 피부로 닿는 게 당장은 없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재료들을 이제 종합을 하다면 이제 그 앞에 있을 금리 인상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소진되는 건데 저번 주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볼 게 없었죠. 그 10월 달처럼 뭐 블랙아웃 기간에 뭐 다른 이제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기업의 실적 발표도 없고 그리고 뭐 고용 지표도 사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항상 좋았다 나빴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좀 짚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뭐였냐 하면 테슬라가 중국 공장이 계속 이제 닫혔으니까 그 다음에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위믹스가 한국거래소에서 상폐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석유랑 가스 위안화가 결제 추진된다고 합니다. 위안화 결제는 한 번 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몇 번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과 상황이 또 어떤 게 다른지 G20 쪽으로 어떤 것도 주목해봐야 하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 그래서 종합해서 CPI랑 FOMC 이후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이런 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20% 감축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여러 개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스닥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나스닥 먼저 보실게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직접 보셔야 하는데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왜 월요일날 되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전에 나스닥이 어떻게 끝냈는지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마감이었는데 목요일 마감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 전에 이틀 동안 연속으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3%가량 하락을 한 뒤에 그런데 중요한 지지선에 맞닥뜨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지선에서
맞닥뜨렸다 보니 그러면 조금 올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제가 그때 목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그때부터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딱 그렇게 나오니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우선은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지지선에 많이들 걸터져 있었고 이제 또 살펴보셔야 할 것은 어쨌든 하락의 재료로 소진되었던 것들이 이제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란 말이죠.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끌어내려졌는데 그것은 사실 의도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지선에 닿았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기관의 매집 현황들도 보여드렸고 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상승 그리고 주말까지는 그 상승이 애매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좀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월요일의 흐름은 항상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말까지도 이제 흐름이 좋았다면 이제 일요일이나 월요일이죠. 그 넘어가는 새벽이나 이쯤에 하락이 나오는 방향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것 역시도 똑같아요. 그 전에 이제 많이 너무 심하게 조정을 줬다면 금요일 이후로 이제 일요일, 월요일에는 또 이제 올라주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와줄 위치에서는 항상 그 전 새벽에 조금 오르거나 내리는 모습, 그 전에 방향과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실 뚜렷하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가 지지선인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2부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지선을 봤을 때 좀 걸쳐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했던 게 있었고요. 좀 의도된 조정이 아니었을까? 지지선에 닿았을 때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무래도 장세가 좀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살짝 눌려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구조조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회사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우선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20% 감축이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 가장 크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전에 테슬라를 좀 봤을 때 사실 이 날짜를 볼게요. 6월 29일, 7월 9일 이건 역시도 7월 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6월과 7월 달에 이것을 낸 날짜 당일을 보면 결국에는 이 지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이슈들을 터트려주면서 주가 방어를 했고 조금씩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날짜적으로 특색이 있는 날에 이런 말을 계속했고 그것은 주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깨졌죠. 깨진 상황에서도 이제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은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이제 10월 달에 제가 테슬라는 다른 것들에 비해 실적 발표가 좀 앞서서 나왔거든요. 전주에 나왔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배송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중국 내수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에 겹쳐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내수가 활발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전에 인도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가 점점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늘었지만 이게 좀 내수적인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어거지로 좀 맞춘 느낌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1월 달에 또 발표가 있겠죠. 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좀 이제 좋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테슬라의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거의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이제 좀 조립 쪽이죠. 조립으로 이제 다가간다면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중국 쪽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시진핑 3년임에 맞춰서 매우 문제가 됐었죠. 제로 코로나를 더 강화하면서 이제 공장 한 명에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이제 공장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 라인이 잘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결국에 마주쳐 본다면 이제 거의 세계의 거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주가적인 것이 다음 분기에 영향이 더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제조업과 관련된 것에 연관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 현재 실적 발표가 원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먼저 됐던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앞서서 내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에도 좀 영향이 됐었던 것 같고요. 현재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좀 이러한 상황 발생이 됐습니다. 수요가 만약에 다시 살아날 경우에 생산량을 좀 확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좀 감산 조치가 따라졌다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1월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아마 4분기에는 좀 더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좀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고용지표와 또 이번에 발표된 PPI까지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고용지표 생각보다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PPI도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고용지표랑 PPI의 네. 연관성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용지표는 사실 이때 예상치보다 거의 좀 상회하는 모습, 네. 많이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PPI, 생산자가 이제 그걸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죠. 그런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느냐를 또 살펴보셔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왔던 PPI 지표를 보시면 이제 그전보다는 물론 많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8%에서 7.4%로 하락은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7.4%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 높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코어 PPI가 높죠. 그래서 네. 이게 왜 코어 PPI가 높아졌냐라고 살펴봤을 때 고용지표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다고 이제 이런 게 나왔던 순간 PPI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네. 사실은 이제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 네네. 생산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산자 물가에서는 이제 사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인건비가 이제 여기에서 해당하는 비용이 당연히 증가가 되면 인플레이션으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당연히 생산할 때 비용이 이제 서비스 측에서 좀 많은 비용이 증대가 되면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상치보다 이제 보시다시피 고용지표가 좋았다면 예상치보다 고용지표가 좋으면 높은 수준의 이제 비용을 지불해줬다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연결이 돼서 PPI 역시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코어 PPI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거기 회사 좀 이제 좀 융합이 돼서 그렇게 네네. 좀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PPI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같이 볼 건데 PPI 발표가 나서 3월 22일까지 FOMC가 또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시장이 좀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런 파월 의장이 연설했을 때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나스닥이 상황을 항상 그 전까지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스닥의 상황이 계속 조정으로 가준다면 파월 의장이 연설 시에 이제 달래면서 산타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네. 그 후에는 좀 이제 아니다 이제 좀 갑자기 또 시장에 올라가거나 한다면 이제 또 어떤 호재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보고 나서 이제 아니다 이것은 좀 눌러줘야겠다 싶으면 이제 좀 나쁜 이야기들 해주면서 시장을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예측치 같은 것들은 변동이 어쨌든 크게 되니까 이것으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어 PPI, 근원 PPI 쪽이 좀 높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먼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높게 나온 것을 봐서는 추한님께서는 고용지표가 높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도 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를 좀 예측을 먼저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파월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스닥 장이 좀 괜찮게 흘러간다면 그걸 좀 눌러주고 아니라면 좀 산타랠리를 가질 만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뮤익스도 결국 상패가 결정이 됐고 상패가 되었죠. 그리고 웨이브도 지금 현재 유의 종목으로 딱지가 좀 붙었는데 현재 코인 시장 좀 어떤가요, 우리?
네, 우선은 코인 시장 자체에 좀 네. 칼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비단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좀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가해진 압박이 점점 강해지겠죠. 앞으로도 더 그럴 건데 네. 거래소가 이제 문제가 됐던 만큼 이제 문제됐던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를 줄여야지만 이제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이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에 강한 좀 압박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랑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네. 지금 결국에 위믹스 상패가 이제 12월 2일 날 뭐 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죠.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상패 가처분이 기각이 됐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상패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많은 화살 촉이 거래소 쪽으로 향했고 또 위믹스 쪽으로도 좀 향했죠.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만 거의 3번 있었다는 거죠. 이제 좀 중요하고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이 지금 손에만 꼽아도 이제 테라루나 사건도 있었고 FTX 사건도 있었고 이제 지금 같은 위믹스 사건이 네.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모두 한국 시장에서 좀 밀접한 관계를 좀 끼쳤던 만큼 한국계 코인에 좀 아무래도 강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당연히 규제가 생길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은 사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테라루나 사태 때 있었던 일들 역시도 생각해 보면 신현성 대표도 그렇고 사실 좀 뭐 구속영장 기각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만큼 네. 이게 사실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 뒤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왔냐면 김치코인 쪽으로 상장 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또 상장 폐지 될 수 있느냐 이슈가 좀 맞춰진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상장 폐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테라루나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위믹스의 여파로 인해서 유통량의 이제 그런 유통량을 좀 최근에 늘렸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네. 뭐 비록 이제 그런 코인들이죠. 사실 뭐 메타버스 섹터의 코인들이 지금 계속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샌드박스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이 지금 어쨌든 기록이 되어 있던 것과 이제 동일한지를 봐야 하는데 유통량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의심이 된다라는 정황이 좀 찌라시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패닉스를 내기보다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소명이 되고 이제 좀 보여지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 그때 이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돈이 메타버스 섹터로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통량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쨌든 락업 폐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제 좀 소명하거나 할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업비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코인 이름 말씀드릴게요. 니어 프로토콜, 웨이브, 카바, 트론, 하이브 이렇게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들 5가지는 이제 앞으로도 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인을 이제 투자하셨을 때 이제 이 코인이 그럼 발행량은 얼마고 이제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웨이브는 유의가 떴지만 웨이브 자체로는 또 이제 굉장히 그쪽에서 활발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연결되는 것도 적고 스테이블형 코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 좀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난 이런 불안한 것들은 싫으니 나머지 것들을 좀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이제 좀 성격에 맞춰서 좀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위믹스 쪽에서 돌려져 있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충분히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좀 태클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게 상폐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이게 무슨 코인인지 보고 투자하실 그런 이유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우리가 테라 루나 사건 때문에 알고리즘 코인에 대한 좀 의문점, 또 위믹스가 상폐가 되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유통량에 되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메타버스 섹터에서는 유통량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업비트에서는 니오 프로토콜, 또 카바, 웨이브, 하이브, 또 카바, 또 트론까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코인에 대한 유통량 지금 현재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웨이브가 아무래도 유의 종목 딱지가 붙은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웨이브 자체에서는 알고리즘 코인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코인에 투자할 때는 코인 종목이 어떤 것인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꼭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위믹스가 상폐가 되고 나서 물론 아직 지갑이 닫히진 않았지만 만약에 투자자분들 아직 위믹스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갑을 좀 이동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래소 쪽으로? 사실 근데 네. 가장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당연히 너무 슬프고 힘들고 하지만 네. 이제 그 전에 펌핑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충분히 소명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코인 시장은 사실 역사가 짧은 만큼 그 전에 이미 2주 동안 계속 미뤘을 때, 그때 이제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2주 동안 밀리면 이제 그때는 사실 좀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량 조작은 당연히 무조건 문제가 되는 행위지만 그래도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인 만큼 이제 그때 뭔가 했으면 했지, 그 후엔 이제 가처분은 기각이 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미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좀 옮기는 것도 번거롭고 힘들죠. 네. 그래도 이제 그래도 들고 있어 볼래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옮기고 나서 들고 홀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위믹스 같은 사태에서도 봐야 되는 건 기술의 투자를 그래도 위메이드 측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술에 돈을 쏟고 뭐 메인넷도 이제 만들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상폐되기 직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사용을 해서 위믹스를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위믹스 2.0 후속으로도 뭔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뭐 코인베이스에서도 리플 쪽에 이제 뭐 지갑을 원래에서 정지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게 그럼 어떤 코인이고 그 거래소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량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돌 수밖에 없고 유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 투자하신 코인마다 이것이 상폐나 유의가 됐을 때 얼마나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그 코코아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댓글 다 남겨드리니까 투자하셨던 것들 이제 좀 대응을 하셔서 손해가 없는 뭐 투자법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응을 좀 빨리 하면 그나마 좀 이제 회복이 좀 다음에 다른 걸로 훨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유의나 상장 폐지의 이슈를 좀 집중하면서 이제 어떻게 좀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위믹스 아직 팔지 못하시고 홀딩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래소로 좀 옮기시거나 아까 얘기하셨듯이 위믹스 2.0으로 나중에 또 다시금 재발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우리 초원님과 공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는데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좀 살얼음 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킹달러라고 하던 달러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킹달러 우리가 1,400원, 1,500원까지 봤지만 다시금 좀 내려오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다시금 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달러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네. 좀 이제 불안한 장이 되니 약간 약반등을 해줬거든요. 1,200원대를 이제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1,300원대로 올라온 것을 제가 네.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은 달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유지가 됐냐면 지금 미국이 달러를 계속 올릴 때마다 중국이 계속 달러를 팔고 금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됐어요. 이런 행동을 한 지가 좀 됐는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좀 필두로 한 이제 G20 국가라고 하죠. G20 국가 중에 이제 신흥경제국들이 좀 아무래도 한 개의 나라로는 이제 이런 패권 국가를 좀 어떻게 보면은 반기를 들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G20이나 브릭스 세력을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이게 달러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뭐 실제로 말하는 양적 긴축이다, 뭐 양적 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 달러가 기축통화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국가를 힘들게 할 거야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기를 두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CBDC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결국엔 브릭스 세력이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들은 지금 중국과 중동의 관계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었죠. 특히나 네. 메타버스 섹터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 중국과 중동 쪽에 이제 뭔가 맞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전에도 2018년에 원유를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상하이에서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조금 잘 안 됐었죠. 그때 네네. 이제 관세를 맞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가 중국 쪽에 좀 제재를 강하게 가하면서 좀 실패를 했던 것인데 지금 또 뉴스를 살펴보시면 걸프 정상들에게 석유와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제 안해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우리보다 모바일 결제에 훨씬 좀 친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구걸도 QR코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중국 쪽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QR 결제나 위챗페이, 뭐 알리페이 같은 것들의 사용이 많이 이제 좀 네.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CBDC 발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CBDC와 이제 연동이 되거나 이제 코인 같은 것도 껴서 좀 활용을 하기가 편하다라는 거고 네. 디지털 위안화 역시도 이제 이미 핸드폰 결제 모바일로 이미 거의 모든 전 연령들이 거의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중국은 카드가 이제 보편화가 안 되어 있을 때 갑자기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모바일 결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서 네. 그것과 연결된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 또한 G20의 대통령직을 또 인수를 했다고요. 네네. 이제 맡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글로벌 암호화 규칙에 제정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도 역시도 중국과 같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브릭스 세력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모습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있어요. 결국엔 젊은 나이들이 이제 젊은 연령층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미래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엔 인도와 중국, 브릭스 세력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갈 때 이런 달러에 좀 반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1월 달에도 사실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이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1월 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죠. 지표들이나 아니면 지금 분기별 실적 발표도 좋지 못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에 있어서 달러가 또 이제 계속 또 대두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CBDC나 브릭스 세력이 이제 결탁을 해서 무엇인가 할 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달러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살려고 이제 다른 국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결속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네. 이런 행동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단기간적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탄탄하고 이제
이제 이런 송금형 코인이라든지 어떤 코인인지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단기간인 것보다는 이제 좀 장기로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달러를 팔고 중국에서는 금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보다 모바일 결제 조금 더 빨랐고요. 카드가 조금 보편화되기 전에 모바일 회사들이 좀 많이 급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정말 능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우리가 CBDC를 만들거나 중국에서 코인을 통해서 결제 연동 시스템을 만들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인도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암호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를 대적해서 좀 대비해서 CBDC나 이런 브릭스 세력들의 좀 세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현재 또 상하이 석유가스 거래소를 위안화 결제 플랫폼으로 또 한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국과 이런 서방의 국가들을 중동이나 중국 쪽에서 견제를 하면서 좀 우회하는 모양새로 좀 탈출구를 모색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계 경제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이번 주에 당장 내일 밤에 CPI 발표가 있겠고요. 또 수요일에는 FOMC 우리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초아님과 오늘 또 같이 함께 하는 건데 이번 주 우리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잠시 이제 반등을 해줬다가 이제 그 직전엔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폭이 크죠. 그런데 가벼워지기 직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표가 나기 직전에는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그 전엔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PI와 FOMC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CPI 발표가 나고 일주일 뒤에 FOMC 발표가 났기 때문에 보통은 CPI가 FOMC보다 발표가 더 먼저 나서 이미 선반영이 대부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 FOMC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FOMC가 발표되기 직전에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전엔 항상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발표가 나면 하락을 했죠. 이것은 뭐 좋은 게 아니다. 이제 75bp, 50bp도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시장이 좀 이제 뿌리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CPI 발표가 이제 내일 10시 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CPI 발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측치가 7.3%인데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그 전보다 하락을 좀 많이 해준 상황의 예측치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만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면 10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인데 11월에 10월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때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때는 나스닥이 좀 반등을 크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제 같이 가주지 못했던 것이 FTX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우리가 다 흡수해주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융합이 되고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타랠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25일 후로는 없을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CPI나 FOMC는 아직 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좋다는 것은 예측치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약간 높아서 실제치가 저번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제 좀 이제 상에 크게 하회를 하면 당연히 이제 FOMC도 이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CPI가 지금은 제일 중요해 보이고 그때 이후로 FOMC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FOMC는 15일 새벽 4시거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그때는 이제 파월 연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CPI와 FOMC가 이렇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나왔던 적은 거의 이제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CPI 쪽으로 조금 이제 당연히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당연히 뭐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차트로 보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나오는 CPI 예측치 7.3%이고요. 이 정도와 같게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 정도 전달에서는 발표가 나왔었을 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FTX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스닥과 따라가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CPI와 또 FOMC 하루 차이로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 FOMC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5일 새벽 4시 반에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금리 어떻게 인상이 될까? 뭐 50bp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가장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부에서 거시경제와 또 세계 이슈들, 코인 시장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